통증혁명. 존 산호 박사의 새로운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통증혁명. 읽어봅시다. 통증이 나타나는 시점은 나는 운동 경기 중에서 도중에 통증이 시작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대개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당연히 그들은 몸 어딘가를 다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은 증상이 TMS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이 시합에서 매우 긴장한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테니스 경기 같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시합으로 인한 걱정과 분노가 신체적인 통증을 유발한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억압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쾌하고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스스로 억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억압된 감정은 TMS와 유사 증상을 일으키는 자극으로 작용한다. 통증의 지연. 흔히 관찰되는 흥미로운 예도 있다. 이 경우의 환자들은 집안에 누가 아프다면 또 금전적인 문제 등 며칠 혹은 몇 달에 걸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그 시기가 끝나고 일이 주일이 지나면 통증이 시작된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었다가 그것이 끝나자 쌓였던 걱정이 자신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다. 휴가 증후군. 불안을 언제 경험하는가 하는 것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 휴가 중에 통증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이미 통증이 시달리고 있는 경우라면 휴식을 취하는 주말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일을 떠나서 휴식을 취할 때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 는 말을 종종 듣는다. 마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약물, 명상, 바이오피드 등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법들도 무척 많다. 그러나 이런 이완의 과정을 통해서 억압된 분노나 걱정이 줄어들지 않으면 이완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TMS나 긴장성 두통이 발생하게 된다. 일상적인 걱정들을 뒤로 제쳐두고 즐거운 일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끝내고 좀 쉬려고 할 때마다 어김없이 통증이 시작되는 환자도 있다. 휴가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 젊은 남성이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아무런 통증이 없었다. 그러다가 신혼여행 중에 어느 날 밤 갑자기 악몽 같은 요통이 시작되었고 허리에 격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허리가 완전히 고장났어요라고 말했다. 물론 신혼여행의 스트레스와 긴장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단히 양심적인 성격인지라 나는 요통이 그의 직장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3개월 후에 다시 보았을 때 그는 여전히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MRI 촬영 결과 척추뼈 하단에 디스크 탈출이 보였고 수술의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TMS에 관한 내 책을 읽고 자신의 책에 나온 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나를 찾아왔다. 검사를 본 결과 TMS가 확실했다. 사실 그의 증상은 디스크 탈출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두 다발의 다리 근육이 약해져 있었는데 이는 디스크 탈출증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증상이었다. 힘든 결혼 생활이나 자녀 문제,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걱정과 분노가 쌓이는 경우도 많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결혼 생활의 덫에 걸려 있지만 남편에게 의존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여성도 있다. 직장 생활은 만족스럽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명절 증후군. 휴일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다. 즐기고 쉬어야 할 시간이 어떤 사람들에게 불쾌한 경험이 되곤 한다.
TMS의 진행 과정은 자 어떻게 조건화 TMS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건화라는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좀 더 최근의 용어를 사용하면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이 적합하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조건화될 수 있다. 이는 러시아의 심리학자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증명되었다. 그런 실험을 통해서 동물이 자동적으로 반복적인 신체 반응으로 이어지는 연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파블로프는 개들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배를 울렸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자 밥을 주지 않아도 배를 울릴 때마다 개들은 침을 흘렸다. 개들이 정서리의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조건화한 것이다. 조건화의 과정은 TMS가 있는 사람이 통증을 느낄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흔히 하는 불평 중 하나가 의자에 앉기만 하면 어김없이 통증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의자에 앉는 것이 특별히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닌데 그들은 앉는 행위가 통증을 유발한다는 생각에 조건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화는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TMS를 경험하는 초기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통증이 쉬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두뇌는 의자에 앉는 동작과 통증 사이의 연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자에 앉을 때마다 통증을 예상하고 하도록 조건화된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식으로 형성되는 조건화도 많다. 의자에 앉는 동작을 예로 든 것은 요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시트도 통증의 주범이라는 혐의를 받는 대표적인 경우다. 차에 탈 때마다 통증을 예상하는 것이다. 의사에게 들었던 말들 때문에 조건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허리를 절대 굽히지 마세요 라는 말은 지금까지 허리를 아무리 굽혀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말을 들은 후에는 어김없이 통증을 발생하게 만든다. 의자에 앉는 동작은 척추뼈 말단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허리에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한 곳에 오래 서 있거나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동작도 모두 허리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환자들의 마음속에서 즉각 조건화된다. 그러면 통증이 훨씬 완화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오히려 통증이 생긴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통증이 발생하여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들었는데 아무런 통증도 없다가 새벽 3시가 되자 엄청난 통증이 찾아와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일부터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통증이 찾아온다고 한다. 이는 분명 조건화된 반응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깨기만 하면 통증이 시작되는 사람도 있다. 이런 환자는 하루 일과가 진행될수록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병력과 신체 검사를 기초로 했을 때 이들은 모두 TMS였지만 스스로 TMS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TMS 치료 프로그램을 믿고 나서 몇 주일 지나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이런 통증 반응이 모두 조건화된 결과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통증이 신체의 구조로 인한 것이라면 주로 강의 세미나로 이루어진 내 치료받고 나서 통증이 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통증에 대한 조건화가 해체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TMS에 있어서 조건화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건화는 환자의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통증 반응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만약에 나는 아주 가벼운 물건을 들 수 있지만 2kg이 넘는 물건을 들려고 하면 어김없이 통증이 찾아와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통증은 신체 구조 원인에 의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 또 이런 경우가 있다. 손바닥이 땅을 닿을 정도로 허리를 굽혀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한 여성은 신발을 신으라고 몸을 굽힐 때마다 통증을 호소한다. 이런 조건화된 반응들은 대부분 통증과 함께 생기는 공포심에서 비롯된다. 통증 중에서도 특히 요통이 공포심을 쉽게 불러일으킨다. 환자들은 허리는 쉽게 상처받는 연약한 부위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조깅이나 수영 등 다소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청소하려고 하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활동과 통증을 연관시키는 법을 학습한 것이다. 활동을 하면 통증을 예상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증이 시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조건화다.
통증을 불러오는 특정 자세나 동작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특정 자세나 동작이 TMS 일부로서 환자 마음속에서 프로그래밍이 되었다는 사실에 따라서 그것은 신체적인 것이 아닌 심리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흔히 나타나는 TMS의 유형은 가장 흔한 TMS의 유형은 앞서 말한 종류의 통증이 갑자기 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급성 통증은 대개 며칠이면 저절로 사라지지만 며칠 혹은 몇 개월간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거나 진통제 항염제를 투여하는 것이 전통적인 치료법이다.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흔히 신체 견인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척추뼈의 간격을 벌리기보다는 환자의 몸을 고정시키려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견인에 사용되는 힘으로는 실제로 척추뼈의 간격을 넓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급성 통증에 대해서 나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 급성 통증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TMS 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급성 통증은 본질적으로 가만히 기다리면 낫는다. 강력한 진통제를 처방하는 경우는 있지만 항염제를 처방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염증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급성 통증은 대개 의사의 진찰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가끔씩 신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무서운 경고. 인간의 정신은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 통증이 사라지더라도 통증에 따른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 신체의 상처가 아닌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된다. 매우 용감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그런 통증의 발작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는 편한 마음으로 활동적인 신체 동작을 하지 못한다. 통증 경험에 의해서 신경이 예민해졌고 스스로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통증이 재발할까봐 불안해하고 그 통증은 반드시 찾아오고 만다.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이런 예언은 반드시 실현되고 그 끔찍한 통증이 다시 찾아온다. 그럴 경우 환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신체 어딘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허리뿐 아니라 다리에도 통증을 느낀다. MRI나 CT 촬영 결과 디스크 탈전증이 확인되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면 환자는 더 불안해지고 통증은 예전보다 더 심각해진다. 이런 식으로 급성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통증은 더 자주 일어나고 그 정도로 심해지고 지속시간도 길어진다. 매번 통증이 일어날 때마다 공포심은 더 커지고 신체 활동도 위축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상 불구가 되어버리는 환자도 있다. 신체 활동이 위축되고 그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통증 증후군과 관련하여 가장 좋지 않은 현상이다. 통증이 사라지더라도 신체 활동의 위축과 공포심은 계속 남아서 직장, 가정, 여가시간 등 환자의 삶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통증이 반복되다 보면 만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미약하지만 항상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조건화된 여러 동작과 자세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 왼쪽 다리를 바닥에 붙이고 누울 수는 있지만 오른쪽 다리는 바닥에 붙일 수가 없어요. 통증이 너무 심하거든요. 나원의 방석이 없으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복대나 목 지지대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의자에 5분 이상 앉아있으면 통증이 심해져요. 바닥이 딱딱하고 등받이가 곧은 의자에만 앉을 수 있어요. 하고 말한다. 어떤 이들에게 통증은 삶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버린다. 통증은 그들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며 밤에 자리에 들면서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완전히 통증에 사로잡힌 삶이다. TMS가 나타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하루 종일 미약한 통증을 경험하면서도 신체 활동을 하는데 극도로 제약받는 사람이 있고 급성 통증이 간간히 있지만 그 사이에 거의 신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TMS 환자의 힐례는 전형적인 예가 허리와 다리 부위에 나타나는 TMS 유형인데 중년의 한 남성이 나를 따라오기 3년 전부터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손이 저리고 따끔하는 증상이 있었다.
그날을 찾아오게 된 것은 8개월 전에 왼쪽 팔이 통증을 느끼고 나서 신경과 의사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고 목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다. 즉시 수술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신랑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통증은 팔에서부터 목, 등, 허리로 퍼져나갔기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신체 일부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좋아하는 스키나 테니스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내가 검사해 본 결과 그는 TMS였고 신경 이상은 없었다. 다행히도 세 번째 신경과 의사는 그의 통증이 신경 이상 때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는 편한 마음으로 TMS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TMS 치료 프로그램을 맞고 나서 몇 주일이 지나자 통증이 사라졌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통증이 재발하지도 않았다. 무릎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무릎 통증은 매우 귀찮은 존재다. 나 역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불편한지 안다. 이처럼 TMS는 팔과 다리의 힘줄에 인대, 목, 어깨, 등, 허리, 엉덩이 모든 근육과 신경이 나타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각 신체의 부위와 구조를 명확히 밝혀야 하겠지만 이것은 환자와 상담할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환자와 신체 어느 부위가 TMS에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한 후로는 그 정보를 제쳐두어야 한다. 거적이나 신경, 인대 등에 직접 어떤 작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증을 일으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환자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정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통증 때문에 나를 찾아온 한 남성은 젊은 시절 충분한 돈을 모아서 어른 나이에 퇴직이 가능했다. 그의 통증은 퇴직 직후 시작되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는 퇴직 후에 골치 아픈 가정 문제, 친척 손에 넘겨진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퇴직을 하고 보니 이제까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하는 회의를 느꼈고 죽음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과 또 불안과 분노가 증가하자 TMS가 발생했다. 정리. 요약하면 TMS는 자세근 혹은 근육 주위의 신경 그리고 팔과 다리의 힘줄과 인대에 나타난다. 환자는 관련된 신체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데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하고 무력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통증의 유형이나 발생 부위는 다양하다. 가벼운 불편함에서 완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통증까지 천차만별이다. 재발성 통증, 재발과 신체 동작에 대한 두려움, 성공적인 치료법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TMS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몸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신체의 상처나 노쇠함, 신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거나 퇴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통증이 신체 이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더 강화하기도 하듯이 통증은 신체 동작을 하는 동안에 시작되기도 한다. 그리고 신체 동작은 격렬한 것일수록 더 좋다. 상황이 이렇다면 환자는 몸의 일부가 상처를 입었거나 어딘가 정렬이 버리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허리가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라는 말은 바로 그런 상황을 표현한다. TMS는 의자 앉는 것, 한 자리에 서는 것, 허리를 굽히거나 몸을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 등 매우 간단한 동작을 두려워하도록 조건화시켜서 신체의 불구슬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추론이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회피하려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